자, 또 주말에는 뭘 네. 했을지 궁금할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바타 봤습니다. 봤어요? 3시간짜리요? 네. 중간에 좀 졸긴 했었는데 아, 그래도 예전 졸았으면은 재미가 별로 없었나요? 아니요.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예. 졸았죠? 네. 근데 저희 직원도 한 명 주말에 봤는데 네. 졸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차고 가야 된다고. 밤에 봤는데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굉장히 피곤하시죠. 좀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봤던 그 영화라서 좀 의미 있게 또 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시장에서도 보면 박스 오피스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네. 3억 명 정도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음. 사실 뭐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기대했던 거는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따른 이제 하나의 척도로 네. 이제 이게 좀 흥행을 하면서 좀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또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더 오히려 코로나 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뭐 수순이잖아요, 사실. 네, 풀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내외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과거 1년 전에 경험했던 그 구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 소화를 할지 네. 또 가장 또 세계의 창고인 이제 중국이 흔들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테슬라나 일부 기업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 당연히 중국의 그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국내 증시와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중국에 이제 네, 제로 코로나 풀면서 확진자 느는 게 네. 이제 통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 이게 예. 보면은 예전에는 정부가 못 나오게 막았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네네. 지금은 정부가 나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왜냐면은 나가면 걸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일일 확진자 4만 명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제로 맞습니다. 코로나. 예, 근데 예. 이게 인구 대비 몇 퍼센트 걸리는지 제로 네. 코로나 완화했을 때 방역 완화했을 때 미국을 따라가면은 한 300 몇십만 명 나오고요. 한국의 확진율 따라가면 1,000만 명 나온대요. 네네. 가장 근데 이제 확진자 수보다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사망률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일 10,000명씩 사망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가 좀 될 것 같고 네. 이제 일단 베이징에서도 보면 고령층과 비활동 계층을 제외하면 50% 감염 응답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감염률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국내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베이징 화장장 24시간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네. 뭐 이런 뭐 소식들이 좀 일부 있었거든요. 뭐 확인되지 않은 뉴스였는데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일 만에 사망자가 나왔는데 네. 과연 이 사망자 수에 대한 집계를 앞으로 믿을 수 있는 건지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일부 있었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도 검색 상위로 보면 1위가 브루펜입니다. 그리고 브루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검사 키트랑 마스크 뭐 여러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딱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나라랑 스케일이 다르죠.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쵸. 어마어마한 숫자고 거기에서 사망률만 보더라도 예전에 1% 내라고 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mRNA 백신이 아직 3차 접종까지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걸 다 마치려고 해도 2분기입니다. 내년. 그렇죠. 예, 국산화 성공과 함께.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너무 좀 시기가 좀 이렇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전체 감염 한번 지나가야지 이게 끝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다른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주식이 영향이 있느냐가 제일 좀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제 중국은 좀 이따가 제가 호재와 악재가 이제 공존하고 있어서 관련돼서 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렇죠. 일단 지난주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자면 맞아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네. 우리 지은님께서 울었어요. 네. CPI 7.1%에 잠깐만. 썸네일 아주 크게 나왔던데요. 예, 울었어요. 난 지금 지금 울어야 돼. 지금 왜 울렸어? 그 이제 네. 뭐지?
클로징 벨 라이브 하는 우리 네. 제 동갑내기 친구 네. 우리 누구야 박 차장 누구야 누구지? 어.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박재영 네. 차장. 네, 박재영 네, 박재영 차장이랑 저랑 설레발의 대명사로 박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하여간 그때 울어갖고 되게 환호했다가 네. 다음날 금리 발표 때문에 다 폭망했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하루 좋았어 하루.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꾸짖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설레발 아. 치지 말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앞서 발표했던 네. CPI가 안 좋아서 막 장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날 올라가는 바람에 약간 한 건데 네. 그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답을 했죠. 없다고 이제, 했죠. 예. 네. 이제 결국에는 금리는 이제 내년까지 5.25% 중간값이 5.1%이긴 하지만 5.25%고 내후년에 이제 4.25. 그렇죠. 그 2025년으로 따져보면 3.25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식의 이제 패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답을 했죠. 그러니까 내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플러스 성장이면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본인만의 확고한 주관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고, 어차피 2%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 인사들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4%의 현실적인 그 눈높이를 좀 봤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고, 결국에는 실업률이 3.7, 그러니까는 내년에 제가 실업률 계속 강조했던 게 4.4를 향해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0.2%더 올렸습니다. 4.6%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의 빠른 둔화를 연준이 예상한다는 의미고요. 네. 그 의미는 형 금리 인상 기조가 곧 마무리될 거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다는 의미고요. 네. 내년 성장률이 0.5%입니다. 굉장히 낮아졌죠. 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올해로 보면 한 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우리가 주가를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분기에 보면 거의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럼 내년에도 최소 두 분기 이상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GDP 성장을 보이는 분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월이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일부 했던 이유는 희석 효과를 노리지 않는 거예요. 정책을 했는데 희석시킬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또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파월은 이 발언에서 이 방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를 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이제 내후년에 금리 인하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너무 답답한 한 해였고,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제 지난주에 상승 하락을 이끌었던 섹터는 자동차였고, 이제 일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소매 판매가 예전에도 강조해드렸지만 레드북 지표나 일부 선행 지표들은 이미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보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나 하락을 하면서 맞아요. 지난 한 주로 보면 후반부에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4분기 경제 성장률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좀 과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 초에 일부 이제 오늘 테슬라가 이 상승을 이끌지는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자신감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는 내년, 그러니까 월 말에 12월 말에 임원 소집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서 바이백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졌던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멕시코 생산 기지 건설이나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테슬라가 올 상반기에 대해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왔던 때가 기가 팩토리에 관련된 상황들, 뭐 독일이나 일부 이슈가 있을 때 단기 저점을 찍고 또 올랐었거든요. 제 그렇죠. 개인적인 그렇죠. 경험을 맞아요. 예.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오늘 초반에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줄여야 되느냐, 혹은 아니면 이걸 하나의 이제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더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월간 판매량은 이미 이제 이벤트가 또 끝났고 오히려 이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네. 이제
지금은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하락의 이유는 포드가 6.9%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비용 증가에 대한 그 지금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픽업 트럭 가격 $4,00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8%입니다. 포드가. 네. 근데 이게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 트럭이 2021년 5월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죠. 40%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오, 40%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가격 인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년 목표가 15만 대 정도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지금 11월까지 판매된 게 13,000대 정도밖에 판매를 안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판매가 안 좋은데 가격 인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들이 좀 심상치 않게 또 전개됐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면 내년에 쉽지 않을 거다. 테슬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경기 침체 이슈라는 게 상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건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거고 내구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또 우리가 소비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서는 만약 경기 침체 현실화가 됐을 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완벽한 이게 성장 산업이다. 무조건 간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사장이 네. 조용한 다수는 전기차 올인 정책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용한 다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다수는 뭡니까? 네. 다수면 다수. 뭐 스마트한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단 원자재와 부품 확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그 수요에 맞춰서 많이 또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전략 하이브리드 차나 여러 라인업들이 더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GM과 혼다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을 출시 확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전략이 맞다는 걸 또 암시를 하는 부분이지만 주요 메이저들의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테슬라나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감을 또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또 단계였던 것 같고 사실 뭐 내년 전망 뭐 240만 대, 220만 대 정도 수준 내에서는 뭐 무난하게 뭐 사실 그렇죠. 테슬라는 내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100% 판매는 된다고 내년까지는요?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진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나 여러 이벤트가 있을 때 실제로 주가 반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주가에 반응을 할 건지 제일 중요한 이슈는 주주 친화 정책이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는지가 단기적인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요타 사장님인가요? 네. 조용한 다수가 전기차 올인의 의문을 그 전기차 못 파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조금 좀 설득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미 25년 전에 예.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다 몰아서 봤어요. 예, 예, 네. 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예, 주말에 예. 몰아서 봤어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금요일에 12월 제조업 서비스 PMI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그 발표된 47.7을 하회한 제조업 PMI는 46.2. 맞아요.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44.4가 발표됐고요. 네. 종합 PMI는 44.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2년 6개월에 가장 빠른 둔화를 보인 거고요.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 주문이 12월에 더 빠른 속도로 감소를 했고 신규 수출 주문도 7개월 연속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1월 초에 있는 또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거를 예상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모두 50을 하회했기 때문에 동반적인 위축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뭐 서비스업 뭐 가격이나 여러 부분들이 좀 좋아질 거로 예상했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서비스업 활동 지수도 지난 4개월 동안에 하러 보면 2009년 10월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게 악화됐다는 게 특징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3주 정도 경기 침체 이슈를 좀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데 데이터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특정 업종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어디요? 이 은행 지수. 그러니까 네, S&P 은행 지수의 지금 이번 달 들어서 하락률이 11%입니다. 지금 커요. 예, 컸어요. 예. 커요? 예.
많이 S&P 500이 전체가 5.6%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은행주 중에서 어떤 쪽이 많이 빠졌느냐?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웰스파고 14% 정도 빠졌던 이유는 이제 신용 쪽, 그러니까 모기지나 소비자 신용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고 이런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최근에 금리 모기지 금리도 보면 7.1% 상단을 찍고 나서 최근에 6.5%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성장이 악화된다는 건 뭐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째인가요? 한 뭐 4, 5개월 이상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시점에서 네.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마진율이나 일부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신용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느냐 신용 손실 위험이 높아지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현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주가에 미리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지금 은행주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주들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느 정도 패드 피봇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힌트를 좀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왜 그렇게 낙관적인지 모르겠다. 네.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으로 열려 있고 네. 노동 시장의 급격한 둔화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고 금리는 필요하던 11개월 이상 유지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에 최고 금리 상단을 찍고 나서 평균적으로 18개월 이상 유지를 했었거든요. 뭐 11개월 이상 더 오래 유지할 거다라고 언급을 한 거는 과거 전통적인 연준 이자들의 데이터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긍정적이지만 변동성이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하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5.1%를 상회하는 최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두 명 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더라도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더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더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두 분 캡처해놨습니다. 네. 캡처해놨어요. 로레타 메스터하고 네. 메리 데일리 캡처해놨어요. 진짜 6개월 뒤에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네. 바꾸는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 이제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국이 담당하는 굉장히 좀 큰 부분들 내에서 그나마 지난 16일에 경제 공작 회의가 중국이 했었습니다. 네네. 예, 공급보다 수요 보양을 더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소비 회복과 확장이 최우선 순위다. 그러니까 소비는 주거 수요 개선과 전기차 실버 산업 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공동부에서 약간 이제 확실하게 물러서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네. 부동산 시장의 스탠스는 규제에서 지원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기업들 규제 완화가 네.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래 완화적인 표현을 처음으로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장성 당서기가 알리바바를 방문을 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서 경제공작회의에서 얘기했던 뭐 고용 창출,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 경쟁 참여에서 실력을 마음껏 뽐내달라. 지금까지 규제를 다 해놓고 실력을 이제 바꿔버려. 네. 지금 뭐 학위회 합니까? 에? 무슨 발표회 해요? 중학교? 실력을 마음껏 뽐내달라? 네. 어떤 기업이 실력을 마음껏 안 뽐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네. 규제하니까 그렇지. 그런 기업이 있었나 보죠. 네. 실력을 마음껏 안 뽐내는 기업이 네. 있어요? 지난번에 알리바바도 고용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나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매출 증가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용을 줄여서 마진이라도 좀 남기겠다라는 스탠스로 많이 변했었는데 네. 지금 알리바바나 대표적인 그래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완화적인 스탠스가 처음 나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치고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 네네. 알리바바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규제를 풀고 네. 기업이 잘 돌아가야 고용이 되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알았답니까? 이 사람들? 참.
그래서 이제 당대회가 끝났고 이제 다음 양회 때 리커창 총리의 이제 후임이 이제 처음으로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이제 밝힐 거고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판을 깔아주는 흐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시장에서 좀 또 잘못 받아들이면 중국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건가는 또 의구심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 화요일에 중국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네. 이게 완화적인 스탠스 이어갈지가 당장 키포인트고 지금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막연하다면 지금 한 달 사이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가장 좋은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ETF만 보더라도 중국 소비주 관련된 ETF가 4.7% 정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만약에 상식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선호하던 뭐 전기차니 네. 아니면 일부 그 플랫폼 기업들이 상승보다 오히려 소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과는 주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중국을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메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메타 플랫폼. 예, 지금 2.8%나 지난 금요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JP 모건에서 레포트가 나왔고요. 네. 그동안 하락하게 만들었던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변경, 틱톡과의 경쟁 등이 2023년 매출 및 수익 압박을 일부 완화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메타의 지분 확보의 적기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내년 강력한 비용 통제에 좀 나설 거다. 그러니까 올해 이미 10,000명을 지금 해고를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게 비용 통제. 그러니까 미리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구조조정에 따라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엔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거다라고 제가 3개월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흐름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광고주들의 광고 지출 확대 움직임이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래도 효과 이 부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다시 확대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주가를 괴롭혔던 게 틱톡이죠. 그렇죠. 예, 틱톡의 위협이 정점을 통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이 내용들이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실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활동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용자들의 활동 시간이 그래도 견조하고, 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애물단지 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과연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기 침체 기간보다 기업 실적 악화의 기간이 더 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평균적으로 2차 침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실적 그러니까 2008년 경우로 보면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30%를 갔거든요. 그러면 미리 지금 많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주식들은 내년에 조금 더 계속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미 많이 두드려 맞은 애들. 최근에 뭐 일부 넷플릭스나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또 견조했었던 이유였고 그 넷플릭스, 엔비디아 바닥에서 올라온 게 몇 프로예요? 네. 거의 뭐 7-80% 올랐죠. 죽을 뻔했던 애들. 네네. 그래서 이게 한 2달 사이에서 가장 좀 좋은 퍼포먼스가 있었고 최근에 가장 큰 빅머니들이 괜히 많이 샀던 게 경기 민감주들조차도 많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격이라는 가장 메리트 있는 또 호재라는 게 또 이번에도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변수가 있습니다. 메타가 계속 갈 수 있느냐 또 의문이 있는 거는 트위터가 특정의 SNS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짜로 홍보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했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제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애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었잖아요.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공짜 홍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트위터에 그 페이스북 주소를 올리면 링크가 안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용자가 벌점이 있고 네. 아마 제한이 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완전 서로 분절된 세상으로 가는 거니. 네. 지금 시간이 꽤 됐기 시간이 때문에 아유 예. 뭐 아니 오늘 저분 말이에요. 네. 아까 들어올 때는 네.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게 없다. 오늘 너무 시간 짧. 예. 입만 열면 그냥 엄청 그런 분인데. 네. 그러면 아, 간단하게 네네. 보고 갈까요? 네, 주간 일정 한번 네, 네, 네. 일정 보고 보고 가겠습니다. 예. 주간 일정은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날 네. PC가 좀 중요해 보지 아, 않았나 네, 싶은데 맞아요. 예, 같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수요일에 있죠. 근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비단 이제 미국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일부 주식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주택 관련 지표 왜 중요하느냐?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경기에 민감한 관련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급락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이제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댈러스 연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네. 가까운 장래에 집값이 20%나 폭락할 수 있다라고 어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냉각된 심리에서 어떤 지표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이키와 페덱스가 화요일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출연했을 때 하이닉스나 일부 반도체 기업들, 페덱스와 그래도 선행적, 후행적 관계에서 추세 동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덱스는 지금 유럽향이 좋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물류에서 IT 제품이 가장 큽니다. 그 IT 제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 예. 그러면 이번 주에 추세 흐름을 미국과 한국에서 가져간다면 네.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에서 가장 큰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1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나 이런 지표들은 제가 여기에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그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정도인데 뭐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벤트입니다. 금요일에 PC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전월 대비해서 0.2%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4.6에서 7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4.6 정도 예상이 나온다면 네. 월가에 4.7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날은 또 안 나오시나요? 또 환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안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CPI로 물가도나 이미 진행된 만큼 네. 예상보다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크게 모멘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올해 12월까지는 우리가 물가에 굉장히 신경 썼죠. 근데 파월의 발언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내년은 고용 보고서를 보셔야 됩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우리가 2%인 3%, 4% 떨어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주목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파월 회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승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용에 대한 스탠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들 내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우리가 보는 CPI와 PC 물가 지수에 따른 영향력에서는 가장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제가 고용 보고서를 아주 철저하게 잘 챙겨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내년엔 고용이 중요하고.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실적 발표,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 시즌에 따른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적들도 이번 주에 또 이벤트가 있으니 네. 한번 그 화요일과 수요일은 꼭 주목해 보자 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요. CPI나 PC 같이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오지 말고요. 우리 그 박지영 차장을 네. 글로벌 라이브 초대석에 불러서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설레벌의 아이콘은 우리 박지영 차장에게 물려주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네. 저 하지 마. 정민이 하지 마. 그 박지영 그 90도 인사하는 거 올려줘. 그 산타랠리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게
지금은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인 위치에서 3,900선 S&P 500 기준으로 지금 200일선을 맞고 또 떨어지는 위치고요. 그렇죠. 100일선과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이제 과매도에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산트랠리가 1.7%의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에 그 이전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몰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2.2%의 상승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이제 일부 이제 실적 발표보다는 이제 PC 지수나 여러 또 이벤트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후반부터 좀 긍정적인 좀 방향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워낙에 이제 지금 예고된 대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어떻게 보면 실적 하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예전에 ASML과 램리서치 같은 경우도 내년 전망을 매출 전망 20% 디스카운트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 반등을 크게 했던 것처럼 맞을 매는 빨리 맞고 지나가야지 오히려 주가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 실적 이전까지는 그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유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네, 오늘 또 시간 꽉 채워서 네. 할 거 없다더니 네. 시간 꽉 채우고 가신 우리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님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송 PD는 우리 박재영 캡처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광고 보고 왔다. 여러분 아이콘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명입니다. 네. 설레발의 아이콘은 박재영.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